질문을 주셔가지고 여러분들께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연도를 외워야 됩니까? 아니요. 연도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죠? 뭐 이런저런 사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한국사를 배울 때 정말 무식한 방법이 연도 외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연도는 외워야지 해서 외우는 게 아니고 공부하다 보니까 자주 보니 외워졌네? 이거예요, 그냥. 물론 약간의 예외는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근현대사로 넘어가면은 연도를 좀 외워야지 공부하기 좀 수월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시간적인 순서가 촘촘하다 보니까 연도를 외우면 이게 요 앞이구나. 숫자로 보면은 이게 앞이 진짜 파악이 좀 쉽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단원에서는 앞에 부분 나오는 근대사 이전 부분에서는 연도를 외우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귀찮아요. 그죠? 물론 연도를 외우는 게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연도만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는 없어요. 시대적인 순서들을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다 보면 이게 앞이지. 그죠? 여러분 문제에서 간혹 이제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저는 분명히 연도를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를 본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이 못 본 게 있을까? 아마 그런 문제를 봤으면 뭐냐면은 무슨 사건, A 사건 해놓은 다음에 뭐라고 써놓고서 연도 예를 들어서 600 몇 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앞에 그 뒤에 무슨 700 몇 년 이렇게 나오는 게 있을까? 다음 사이에 있었던 일을 골라라 이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죠? 대신에 연도 위에 그 사건이 뭔지를 써놨어요. 보면은 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순서가 어떻게 됐는지를 파악을 먼저 해주신 다음에 나중에 연도 보고서 맞네?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은 연도가 몇 개 중요한 사건들은 머릿속에 그냥 들어올 거예요. 그죠? 대신에 몇 세기인지 이런 것들은 좀 파악을 해주시는 게 여러분 수험에 도움이 될 겁니다. 몇 세기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몇 세기는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좀 알고 계셔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질문을 해주십사라고 했는데 수험생들이 질문하라 그러면 질문 잘 안 해. 질문하세요. 질문하시는데 제가 카톡 아이디를 알려드릴 테니까 학원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카톡 아이디는 여기다 쓸까? 저기다 쓰자. 이렇게 됩니다. 사통형이다. 미친놈 같지? 1501. 카톡 아이디니까 여러분 이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은 저한테 질문 주시면은 하루 안에는 답변을 해드릴게요. 질문을 잘 활용해 주시고 모든 거 다 질문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다른 강사 것도 괜찮습니다. 자기가 본 거 좀 궁금한데 괜찮습니다. 단 한국사만 형사 소속고 이런 거 모른다. 질문을 좀 해 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죠. 그죠? 질문을 좀 활용해 주시고 궁금하신 것들이 몇 가지 있을 거예요. 하다 보면은 그죠? 그런 것들 지금 하나하나 빠짐없이 보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어디로 가냐 하면요 394쪽이에요. 394쪽에 삼국시대 사회편과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강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느끼는 게 진짜 학생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죠? 인생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물론 저도 돈 많이 버는 게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큰 보람이 제 수업을 들어서 도움이 됐습니다. 한국사가 쉽고 재밌어졌어요. 이러면은 이게 진짜 기쁨이에요, 진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는 만큼 저도 즐거우니 저도 최대한 서포트를 할 수 있는 선에서 해드리겠습니다. 질문하세요. 자, 394쪽에 사회와 관련된 내용들 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편에 들어가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가 뭐냐 하면은 신분제 얘기를 일단 큰 주제로서 볼 겁니다. 신분제. 그죠? 지금은 신분제가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신분제도가 존재를 했었어요. 자, 이 신분제는 일단 이렇게 정비가 될 거예요. 신분제는 이렇게 정비가 될 것이다. 자, 지배층인 귀족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일반 평민층이 있을 겁니다.
최하 신분으로서 천민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1차적으로 보는 게 얘네들이 어디에서 왔냐요. 지금 역사 시작 부분이니까 얘네들이 어디에서 왔는가. 자, 귀족은 어디에서 왔냐면요, 여기서 왔어요. 옛 군장 세력들. 이건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셨던 개념이에요. 연맹 왕국에서 고대 국가로 가면서 기존의 군장들은 왕의 신하가 된다, 그치? 그죠? 신분적으로는 귀족으로 편입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군장 세력을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가라든지 대가라든지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잖아요. 그죠? 이 귀족 세력, 군장 세력들은 이제 신분적으로 귀족이라는 이런 신분으로 정착을 하게 된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고대 시대 때는요, 이런 신분들이 있었대요. 뭐가 있었냐 하면은, 호민이라고 불리는 계층이 있었대요. 하호라고 불리는 계층도 있었대요. 얘네들은 뭐냐면은, 호민은, 얘네들은 부유층이에요. 좀 먹고 살만한 애들을 호민이다, 이렇게 불렀대요. 예, 하호는 일반 평민들이에요. 주로 생산에 농사 열심히 짓는 계층들을 하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대요. 그죠? 전쟁이 나면은 하호들을 동원하기도 하겠지, 국가에서는요. 그죠? 그럼 이 하호들이 주로 평민 계층으로 정착이 될 것이고, 호민들 중에서는 뭐 일로 일부 가기도 하고, 일로 일부 가기도 하겠네요. 그죠? 이러면서 신분제도가 정착이 될 겁니다. 자, 천민들은요, 주로 대다수 노비에서 출발해서 노비들이 줄을 이루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노비들 중에 노비가 어떻게 되는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노비가 어떻게 되는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일단 노비의 종류로서는 죄를 지어서 노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형벌 노비가 있어요. 죄를 지어서. 우리는 이미 앞에서 한번 봤어. 되게 오래됐어요. 이거는 고조선에서부터 봤잖아요. 기억나세요? 무슨 법에서? 팔조법에서 봤잖아. 그죠? 예. 죄를 지었을 때 노비로 삼는다.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50만 전을 낸다. 이런 거 봤잖아요. 그죠? 형벌 노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쟁 노비가 있어요. 전쟁 포로로 잡혔을 때 노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또 고리대 노비가 있어요. 앞에서 제가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갔었는데, 귀족들에게 곡식을 빌려. 그죠? 이자를 지불하죠. 만약에 못 갚으면은 그 집안 노비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대답해보세요. 삼국시대는 이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많겠어요? 뭐가 많겠어요? 전쟁 노비가 제일 많겠지. 삼국시대는요. 삼국시대가 끝난 이후에는 뭐가 제일 많냐면 이게 많아요. 체제가 안정이 되면서 이제 재산을 축적하는 귀족들이 많아지고, 재산을 불리는 수단으로서 고리대를 활용하면서 노비를 만드는 이런 모습들도 이후에 나오게 될 거예요. 그죠? 예, 이러면서 이제 천민 계층으로 자리를 잡게 되더라라는 모습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귀족이라고 불리는 계층은 뭐 왕족과 귀족을 포괄해서 귀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요, 왕족으로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고시죠. 고시 왕이 독점을 우리가 봤잖아요. 태조왕 때 게르보 고시가 왕위를 독점하였다라는 거 봤어요. 백제 같은 경우에는 왕족의 성이 부여시잖아요. 부여시입니다. 그리고 신라는 박석김이었다가, 그렇죠? 예. 박석김이었다가 이제 김씨로 왕의 독점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다 살펴본 거예요.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볼 거냐면은 이걸 볼 거예요. 군장 세력들이 귀족으로 편입된다라고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왕족들, 왕위를 배출하는 그런 세력들도 이제 등장을 할 텐데, 군장 세력이 어떤 군장은 힘이 세고 어떤 군장은 힘이 약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귀족이라고 하면 좀 억울하지 않겠어? 그죠? 그래서 귀족들 내의 신분 제도도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 이거를 신라에서 나오는 제도로서 앞에서 주구장창 언급했었던
골품제라고 합니다. 골품제라고 그래요. 자, 우리는 골품제가 뭔지를 정말 자세하게 뜯어봐야 돼. 여기 나올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죠? 시험에서 출제하고 싶은 유혹이 확, 저도 이 골품제 이거 보다 보면, 못 참겠어. 내고 싶어. 예,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골품제에서는요. 자, 일단 골품제를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품제라는 것은요, 귀족들 내부의 신분 제도를 골품제라고 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골이 있어요. 그 다음에 품이 있습니다. 이 품을 두 품이라 그래요. 자, 골은 왕족이에요, 왕족. 왕의 피가 섞였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두 품은 왕족이 아닌 일반 귀족이에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거 우리 중대 하대 할 때 얘기했었네. 그죠? 원래 왕위를 배출하는 왕족은 송골이었었잖아요. 그죠? 송골이라는 계층이 실질적으로 왕위를 담당하는 계층인데 이 송골의 대가 끊긴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진골만 남는 거죠. 진골은 원래는 왕위를 감당할 수 없었던 왕족이었었는데 이들이 이제 무열왕이 왕위에 오른 이후부터 진골들이 이제 왕위를 담당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품에는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두품이 6두품부터 5두품, 4두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3두품, 2두품, 1두품이 있어요. 6두품이 제일 높은 것이고 1두품이 제일 낮다. 색깔을 구별한 이유는 있어요. 뭐냐 하면은 얘네들은 신분이 낮아서 시간이 지나면서 평민화 될 거예요. 골품제는 귀족들의 신분 제도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골품제는요, 결론적으로는 뭘 위주로 보는 거냐면은 요 노란색을 위주로 보는 거예요. 진골과 654 두품을 위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골은 소멸되었으며 321 두품은 도태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나 이 6두품 계층은요 왕이 될 수 없는 계층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신분이네. 획득하기 어려워. 득난이다. 이렇게도 불렀어요. 그죠? 왕의 피가 섞이지 않은 애 중에서 제일 높잖아. 그죠?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던 계층이 6두품이에요. 6두품에 주목하셔야 되겠죠? 왜냐면 6두품이 어디 분야에 따라서 신라의 역사가 바뀌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골품제는요 왜 나왔는가부터 우리가 한번 보잔 말이에요. 골품제가 나온 배경은 제가 이미 설명했어요. 뭐냐? 이 군장 세력을, 옛 군장 세력을 귀족으로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그죠? 군장의 크기에 따라서 귀족 신분을 세분화시킨 것을 우리가 골품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예. 그러면 이 골품제도에 따라서 어떤 것이 규율되냐면요. 일단, 일상생활이 규율이 될 겁니다. 일상생활. 생활 모습에 차이가 있어요. 진골이냐, 6두품이냐, 5두품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가질 수 있는 집의 크기 차이가 있어요. 그죠? 옷의 스타일도 다르다. 예. 세부적으로 생활을 규율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정치 영역을 규율하기도 할 거예요. 정치 부분에서 활약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이제 제도적으로 차등을 둘 겁니다. 그 정치 영역은 이거를 보는 거예요. 뭘 보는 거냐면은 관리 등급 체계가 신분에 따라서 획득할 수 있는 관리가 다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등에 따라서 복색, 공무원 복장 색깔이 다를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골품제랑 관등, 복색 다 같이 보는 거예요. 그죠? 예. 요것도 기초 중에 하나입니다. 예. 공부하기 싫은 단어입니다. 나온 김에 보자 말이에요.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그려.